자, 이제 2교시 이어서 21번 문제입니다.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지문을 전체로 한번 다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간접 개입 방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부의 수단이 두 문제가 나온 거죠. 한 문제로 출제되었고 그리고 지문 하나로 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간접적 개입에 딱 기준을 두시면 돼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그리고 정보 이렇게요. 근데 금융이죠. 금융이니까 간접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니다.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주택법이 그런 거죠. 주거 안정이 목적이죠. 그러므로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 PIR 자기 소득 대비 주택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다음 RIR 그랬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자, 이들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 이해되시겠습니까? 둘 다 소득이죠. 소득. 소득 대비 가격, 소득 대비 임대료니까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의 키는 거주지 자유, 입주자, 수요자를 얘기하죠. 거주지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 그러면 크게 세 가지죠. 이론상 세 가지가 아니라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든 딱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임대료 규제, 두 번째가 임대료 보조, 세 번째가 공공임대. 이 세 가지 중에 보조를 받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입주자,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은 어느 쪽이죠? 그렇죠. 보조금 정책이죠. 틀렸습니다. 5번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보조하는 방법이죠.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치기 직전에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포커스를 뒀는데 이번에는 아예 용어 정의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 앞으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여기까지는 대부분 공공임대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우리를 행복주택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주택.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23번 도입 순서를 물었는데요. 개론에서는 처음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학창시절 국사 문제 푸는 듯한 느낌인데 연도를 기억해서 풀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이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들은 경륜이 계신 분들이 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했던 사람들은 편한 게 중개사 강의를 한 25년을 했으니까 편한 게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씩 정책들이 나왔으니까 그걸 시대사적으로 쭉 배열하면 답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전체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만약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예요. 직거래하면 직접들이 신고해야 되는데 법은 체결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녀회가 담합을 하는 거죠. 지금 시세가 5억짜리인데 인근 중개사무실에게 요구하는 거죠. 6억에 거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을 당신 사무실에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어쩔 수 없이 6억에 중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6억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럼 정부가 가격을 그냥 공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가는 매수자 입장에서 이미 가격을 시가를 알고 가는 거죠. 나는 분명 5억이라고 알고 가는 6억? 에이, 그럼 안 사겠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이게 제일 뒤에 만들어졌겠죠. 당연히 그냥 쭉 보더라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 몇 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기업가, 디귿 가지고 찾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찾았냐면 김영삼 정부를 기준으로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실명제와 함께 부동산 실명제가 나와요. 그래서 금융실명제만 해버리면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움직여버리면 안 되니까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산유동화 제도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답을 선택을 했는데, 자, 하나씩 여러분들이 제시해 드릴 것은 연도죠. 그렇다고 연도를 암기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됩니다. 처음 나왔던 형태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뭐냐? 아주 쉬웠던 게 기출문제 범위를 안 벗어났습니다. 리얼의 택지 소유 상환제라든지 리얼에 있는 토지 초과 이득 세제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이게 전부 다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다 폐지된 제도죠.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도 계속해서 택지 소유와 토지 초과 이득, 토초세 그러죠. 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둘은 아니죠.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다. 그죠? 답은 1번 됩니다. 25번 천천히 읽으면 답 나오죠. 그런데 오히려 답을 빨리 찾을 때는 여기서는 임차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L. 자, 하나씩 읽어갑시다. 첫 번째,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다. 첫 번째 키는 준공, 빌드, B. 그리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기속, T, 트랜스플. 자, PT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차한다, L. 그럼 PTL, 답은 4번 됩니다. 자본 환원율, 환원 이율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그렇죠. 수익환원법에서. 환원 이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그 전에 가면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사용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수익 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수익 가액은 분모, 환원 이율이죠. 환원 이율에 대한 법 조문에는 순수익이고요. 조문은 순수익이고, 우리가 블랭크 채우는 등등의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순영업 소득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수익 가액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놓고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기억부터 보세요.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자율, 이율, 이자율입니다. 근데 환원자가 왜 붙었느냐? 자, 여기서 순영업 소득은 장래의 순영업 소득입니다. 이게 장래의 순영업 소득. 이게 현재의 가액이죠. 그러면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할인 또는 환원해야죠. 그래서 환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자율이지, 이자율. 그 이자율이 기회비용이라고요. 자본시장에서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같이 상승하는 거죠. 환원 이율을 구할 때 이렇게도 구합니다.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자본 회수율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변하면 같이 변하는 거죠. 기억은 5. 자, 니은으로 들어가 볼까요?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 소득에 순영업 소득 나왔네요. 그리고 자산의 가격, 이게 수익 가액이죠. 곱한다 그랬는데, 자, 환원 이율을 하려면 여기서는 수익 가액하고 환원 이율하고 위치만 바꾸면 되죠. 자,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수익 가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순영업 소득을 해당 자산의 가격으로 곱한 것이 아니라 나누었다고 해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으로 가볼까요?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거다. 왜? 이자율, 환원 이율, 기회비용. 리얼로 갑니다. 자본 환원율이 상승을 하면, 즉 환원 이율이 상승을 하면 둘의 위치 바꾸세요. 위치 바꾼 겁니다. 환원 이율이 상승했대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환원 이율, 요거 보면 되겠네요. 환원 이율이 상승했다. 그럼 분모값이 커졌죠. 그러면 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야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해야죠. 미음.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환원율도 상승한다. 정확합니다.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27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널 다루는 문제. 그러니까 27번 문제가 쉽다, 어렵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27번 문제는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형태 그대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쭉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CF다, 그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 DCF라고 하는 것은 투자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지만 수익은 미래 시점에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수익들을 현재 가치로 가지고 와서 이 둘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년 차인데 1년 차는 1년 말에는 1,000만 원, 2년 말에는 1,200, 매년 말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가 개수들 보시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2년이라 그랬죠. 1년 말에 1,000만 원, 2년 말에 1,200만 원이 들어온대요.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죠.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할인율이 다 주어져 있었죠. 그럼 1년 차가 0.9라 그랬습니까? 0.95. 그래서 0.95를 곱하면 되죠. 2년 차는 0.9죠. 그럼 1,200 곱하기 0.9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되죠. 그럼 이 둘을 합친 금액을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해요. 그런데 현금 유출은 이 금액에 유입되는 금액의 80%랍니다. 그러면 80% 계산을 하나 결과적으로 2,030만 원을 자, 요 금액요. 2,030을 현가를 하나 이거에 80%를 계산하나 어차피 결과는 동일한 거니까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이거의 80%가 유출이라고요. 그 금액이 1,624죠.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하죠? 수익이 올라가야죠. 유입이 올라가야죠. 분모가 유출. 그러면 1,624분의 2,030. 그게 수익성 지수. 따라서 1.25가 나옵니다. 28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문제를 먼저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인데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킨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렛대 효과에서 나오는 거죠. 지렛대 효과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자,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5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말을 할 때 지렛대 효과를 얘기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죠. 그럼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세요. 저당 수익률이 다른 말로 바꾸면 차입 이자율이죠. 차입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부의 지렛대라고 하는 거죠. 부의 지렛대에서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오히려 불리하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2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기출되었던 30회 시험에서도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30회도 나왔고 31회 때도 나왔는데 단지 이제 문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어진 자료는 동일한데 자, 시험 문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응용을 한번 했던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는지. 자, 문제를 쭉 보시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물었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총 5,500만 원이죠. 그럼 5,500만 원이 총 임대료라고 했으니까 결론 이게 총 수익이라는 얘기겠죠. 자,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총 임대료가 5,500이라고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기본 임대료가 단위당 5만 원이랍니다. 아까 면적이 얼마였죠?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죠. 1,000이죠. 그럼 5만 곱하기 1,000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총 임대료가 5,500이고 기본 임대료가 5천만 원이라면 추가로 부담한 임대료가 얼마죠? 그렇죠. 500만 원이네요. 추가 임대료가 500만 원이랍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임대료보다 추가된 거라고요. 추가된 게 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자, 이걸 이제 활용하셔야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의 임대료율이 5%랍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미지수 X라고 전제해 보세요. 블랭크라고 전제해 보세요. 우리 지금 요 매출액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죠. 요 매출액만 구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딱 나올 테니까요. 그럼 이 매출액은 임대료 5%랍니다. 그 5%를 적용한 게 500이래요. 그럼 500만 원을 다시 나누기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5%를 한 게 500만 원 나왔다고. 그럼 이 블랭크를 구하려면 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500만 원 나누기 0.05를 해보세요. 그러면 1억이 나옵니다. 그럼 1억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1억. 1억이라는 게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매출액을 구해봅시다. 매출액은 단위당 30만 원이래요. 면적이 얼마였죠? 1000이죠. 그럼 30만 원.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30만 원 곱하기 1000 해보세요. 그러면 3억이 나오죠. 이게 총 매출액이라고요. 총 매출액이고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매출액이 1억이고 그럼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번 유사한 스타일이 한번 나왔습니다. 같은 형태인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말입니다. 월입니다. 월. 그러니까 월이면 나누기 12를 해야 된다는 그것만 알고 대충 찾으면 답이 대략 한 2개로 3개로 국한되겠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봐야죠. 어떤 금융계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매월, 그럼 매월. 매월 그랬으니까 연금이죠. 연금. 그 다음에 미래가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뭘 물어봤냐면 연금의 미래가치 그 공식 기억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항상 말했듯이 화폐 시간가치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공식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죠. A 곱하기 P 이꼴 C라는 거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A는 돈이죠. 그 돈이 50만 원 들어갔고요. 연금의 미래가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현재 가치는 항상 1이 앞에 있는다 그랬죠. 미래 가치는 항상 1이 뒤로 가야죠. 항상 1이 뒤에. 저당상수나 감채기금은 그 1이 분모에 있다 그랬죠. 그럼 연금들은 분자의 1. 그럼 앞에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의 분모 R이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R은 3%니까 R 자리에 0.03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도 0.03, N 자리는 5년이라 그랬죠. 5년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매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12로 나눠야죠. 여기는 12개월로 곱하면 되겠죠. 그 연수가 길어져야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답은 2번인데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 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자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12로 다 나누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12가 들어가고 여기에 12가 들어가고 여기는 다시 개월 수가 늘어나야 되죠. 5년이 아니라 60개월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 12.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답은 2번이 된다고요.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30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31번 문제도 기존 기출문제와 문제 자료는, 문제 주어진 자료는 100% 똑같아요. 근데 약간 물어보는 형태를 바꿔버렸죠. 기존의 문제는 이자율을 제시해 줬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이자율은 제시를 안 해주고 이자율을 구하세요라고 문제를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금 균등인지 원금 균등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년인지 매월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첫 번째, 원리금 균등이다. 그죠? 첫 번째는 원리금 균등. 두 번째는 매년이죠. 매년. 자, 그리고 원리금 균등일 때는 항상 저당상수가 필요하다. 그죠?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이걸 써야죠. 그러면 얼마를 빌린 겁니까? 4억 빌렸다.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저당 대부액 4억 곱하기 저당 상수에서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3,600만 원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1회차 원금이 주어져 있네요.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3,600만 원 중에서 원금이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이자는 나머지가 이자겠죠. 그러니까 3,600만 원 안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 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자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2,600 되겠네요. 2,600만 원. 그럼 이제 금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자율. 요 2,6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얼마를 빌린 겁니까? 4억을 빌렸죠. 4억을 빌렸는데 이자 얼마 줍니까? 2,600만 원이죠. 그럼 4억 분의 2,600만 원. 그 대출금리는 6.5%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2회차 원금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3,600만 원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원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알 수 있으니까 이자를 구하면 원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1회차, 이제 2회차 원금 구해봅시다. 자, 얼마를 빌렸습니까? 4억을 빌렸죠. 자, 4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1회차 때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한 거죠. 항상 이자는요, 이자 지급액은 잔액 곱하기 이자율.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갚아야 되는 이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4억을 빌렸는데 지금이 2회차라면 한 번 상환했다는 거죠. 얼마를 상환한 겁니까? 1,000만 원을. 그럼 얼마가 남아있죠? 3억 9천이 남아있네요. 거기에 6.5%를 적용해야죠. 이렇게요. 자, 빌린 돈은 4억. 지금이 2회차라는 얘기는 한 번 상환했다. 그럼 1회차 때 얼마를 상환했다? 1회차 때 1,000만 원 상환했다. 1,000만 원 상환했으므로 거기다가 6.5% 곱하니까 2,535만 원이 2회차 이자가 된 거죠. 그러면 3,600만 원 중에서 2,535만 원이 이자라면 그 나머지가 원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5%에 1,065만 원이니까 답은 4번 됩니다. 할만하시죠? 계산 문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기억합시다라고 하는 계산 문제들은 다뤄두셔야 됩니다. 쉬워요. 자, 여기서 쉽다는 말은 그 계산 문제 난이도가 상급이다, 하급이다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다루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응용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형태로 바꿔버렸을 때는 어려워요. 근데 항상 계산 문제의 반 정도는 8문제를 기준으로 4문제 정도는 또 4문제 내지 5문제는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학습했던 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숫자만 바뀌고. 자,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문제죠. 지분금융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억,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이죠. 예, 정확합니다. 다음 니은은 땡땡 엄으로 끝났네요. 그럼 부채금융이겠죠. 그 다음 티것, 자본을 증가시킨다. 어떻게 해요? 주식을 통해서. 주식이죠. 지분금융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티것 두 개 되겠네요. 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주택연금.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55세로 낮추었죠. 부부 공이 55세가 아니라 부부 중 1인만 55세가 되면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인데 이제 이게 1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변하는데,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별도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상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정도만 시험과는 관계없이 꼭 알아야 되는, 방금 말했던 부부 중 1인만 55세라든지 55세 이상이 되고 현재로 주택 가격이 5억 이상,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는 12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12억 이상, 12억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다루지 않겠다는 이유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연금을 공부하시면 또 조문들을 또 보셔야 돼요. 많은 학습해야 될 내용은 아주 많아요. 그 많은 내용을 학습해서 한 문제, 아주 가끔씩 나오는 이 문제를 대비할 필요 없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봐놓는 걸로 합시다. 자, 34번 LTV DTI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LTV 50, DTI 40이죠. 자,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즉 저당 대부액 구하라는 거죠. 자, 저당 대부액 LTV는 50에 DTI는 40입니다.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자료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DTI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연봉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자리에 딱 적어두시고 결론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올라가 볼까요? 3억에 50%니까 1억 5천. 근데 1억 5천의 이름이 뭐라고요? 저당 대부액이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당 대부액이 나왔죠. 그럼 계산은 여기서 끝. 자, DTI 갑니다. 5천에 40% 2천이죠. 근데 2천만 원은 저당 지불액이라고요.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구하라 그랬죠. 그럼 계산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당 지불액을 가지고 대부액을 구하려면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되겠죠. 저당 상수가 0.1, 그러면 2억이 되네요. 자, 계산은 끝났습니다. 하나는 1억 5천, 하나는 2억. 둘 다 만족하는 최대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는 작은 쪽이 답입니다. 그럼 1억 5천과 2억 중에 작은 쪽이 1억 5천이죠. 그래서 현재 이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5천이라고요. 근데 이미 대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얼마를 대출받았다고 했습니까? 5천 대출을 받았다 그랬죠. 그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답은 3번 됩니다. 35번으로 갑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죠.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것만 찾으면 되죠. 따라서 기억,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니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것도 부담금이네요. 자, 리얼은 해당사항 없죠. 미음, 국세, 조세가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감칙 용어를 물었는데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웠다는 얘기는 보통 시험 문제가 임팩트가 있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번에는 임팩트가 없는 쪽을 장난을 쳐버렸습니다. 5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치 형성 요인, 시장 가치가 아니죠. 경제적 가치죠. 그래서 아주 임팩트가 약한 부분을 터치하는 관계로 좀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자,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가 표준지를 선정해야죠. 표준지. 그래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거죠. 두 번째, 사정 보정 안 한다는 것. 시점 수정이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익 환원법입니다. 제일 뒤로 가서 가액을 찾는 거죠. 이게 수익가액이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환원 이율분의 순수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 그리고 환원하거나 할인. 따라서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현금 흐름이 들어가야 되네요.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38번 문제. 적산가액을 구하라. 물론 어려워요.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당연히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런데 쉬워요. 왜? 우리가 다루었던 형태와 100%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자, 내용들을 일단 보고 갑시다.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시점까지 시간이 2년이 경과됐다. 그죠? 자, 2년이 경과됐고 공사비는 6천만 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건축비 지수 나와 있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그럼 재조달원가부터 구하는데 문제는 재조달원가가 아니라 공사비가 6천이라고 주어졌죠. 그런데 건축비 지수를 보세요. 기존 시점의 지수가 110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첫 번째 재조달원가 구하면 되겠죠. 자, 1.1. 110이니까 1.1. 그럼 재조달원가는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 누계 구해볼까요? 첫 번째 매년의 감가액 6,600인데 잔존 가치가 10%라 그랬습니까? 그럼 600만 원 되게. 자, 잔존 가치가 10%라 그랬습니다. 10%.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수는 40년. 자, 그럼 다 됐네요. 10%니까 6,600만 원을 차감하고 40년으로 나누면 매년의 감가액. 근데 경과연수가 몇 년이죠? 2년이죠. 그럼 감가 누계액은 곱하기 매년의 감가액 1,140만 원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 나왔네요. 재조달원가 나왔고 감가 누계액 나왔으니 6,600에서 297만 원을 차감하면 적산가액입니다. 39번 문제. 역시 난이도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아주 손쉽게 찾았다는 거죠. 역시 전혀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이 나왔죠. 자, 갑시다. 비교 방식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의 가격을 구할 때는 항상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사례가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딱 문제가 뜨면 사례가액을 먼저 찾는 겁니다. 사례가액을 찾아보세요. 가액이 2억 4천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럼 2억 4천에서부터 출발합시다. 먼저 대상 토지 면적이 110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은 110인데 사례는 120이죠. 알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게 대상 토지니까 대상 토지가 올라가야죠. 알고자 하는 건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120분의 110 하면 되겠네요. 다음 시가가 5% 상승했답니다. 5% 상승했으니까 100분의 105죠. 곱하기 1.05. 그 다음 개별 요인 봅니다. 대상 토지는 대상 토지가 항상 알고 싶은 게 대상 토지니까 분자에 있다 그랬죠. 위에 3% 우세. 그러면 100분의 103 곱하기 1.03 하면 되죠.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40번입니다. 감칙에서 물건별 평가를 물어왔다. 그죠? 답 역시 간단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평가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할 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따라서 1번의 과수원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됩니다. 31회 기출문제 해설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이 시점보다는 앞으로 3월이 가고 5월이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